저의 고관절, 저의 어깨 정상이 아니었어요. 심각하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회생활 가능하죠. 뭐 운동 가능하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환자가 아닌 정상인이라는 얘기고, 정상 패턴의 움직임과 호흡을 못하는 굉장히 정상이 아닌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비로소 선생님이랑 운동을 해보고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배워보고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팔꿈치가 안 펴졌어요. 여기 얼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복압 운동 그리고 견갑하는 여러 가지 어깨 안정성 운동들을 하고 나서 귀 뒤로 팔꿈치를 펴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내가 이제 호흡이 좋아지면서 체간이 안정화되면서 주변 근육들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기능들이 회복하는, 그러니까 내 원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그런 쪽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00ml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숨 쉴 때 공기를 500ml 마신다. 근데 운동을 해서 한 5% 정도 내가 더 마시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호흡을 대충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2만 번 동안 숨을 쉴 때 5%씩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산소가 그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내 몸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생각해. 하려고 내가 더 어떻게든 숨을 마시려고 안간힘을 쓰면 갑자기 내가 흉쇄 우들곤이 빨딱 서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호흡을 얘가 보상하고 있다는, 죽은 해부학들. 네?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책에서 베껴가지고 내외전하고 외외전, 내외전이 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개념이 없으면서 그냥 외워가지고 적어놓은, 그냥 책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네네. 네. 어제도 뵀지 않아요. 사실 거의 뭐 일주일에 요즘 한 3-4번씩 뵙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같이 인사드리니까 네. 제가 안부를 살짝 물어봤고,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새로 생각하고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총 정리해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이촌동 복압 운동 한 30만 회 가까이 지금 영상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게 아름아름 서서히 느린 속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사실 여태까지 영상을 보면 좀 너무 할 얘기가 많기도 하지만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저도 이 얘기를 어떤 영상에서 했더라 막 좀 이렇게 찾아야 되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압운동, 이촌동 복압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이 영상 하나면 복압운동이 이런 거구나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특히 여태까지 영상에서 제가 같이 선생님과 설명했던 거 이외로 그 이상으로 제가 알게 된 것들, 느낀 것들, 또 제가 따로 공부하면서 이 운동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말이 많을 예정인데 네. 감안하시고, 근데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진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과 찍었던 영상과 공부했던 거를 되돌이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 선생님의 운동을 이해하고 습득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한 발 앞서서 알게 돼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저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았다기보다 약간 이제 찍먹만 해보고 이걸 알기 위한 과정을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걸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 같고, 지금의 제 포지션은 뭐냐면 제가 작년 한 9월, 10월 이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한 처음 3-4개월은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소호흡이 막 성장해. 이게 호흡이구나. 이게 복압이구나. 이러니까 진짜 내가 자세가 펴지네. 내가 가지고 있던 목 통증, 어깨, 허리, 만성 통증이 사라지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다가 이제 막 영상을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 운동은 정말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한 2-3달, 4달 운동을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강한 이 업무 강도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이 다시 운동을 해서 이만큼 성장을 시켰던 게 다시 이만큼 주는 경험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흡이 거의 한 20초까지 마실 수 있는 어떤 내가 이 호흡근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가 다시 한 15초, 13초, 12초 이렇게 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보다 더 짧은 숨을 쉬면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을 텐데 길었다가 짧아지니까 너무 불편하고 다시 만성 통증이 도지기 시작하고 어깨가 말리기 시작하고 자세가 안 좋아지기 윤회의 고리에 다시 들어오신.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이 모든 지식으로 내 몸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드라마 끝나고 빨리 가서 다시 복압 운동을 빡세게 해서 다시 늘려야 되겠다. 물론 제가 복압 운동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보강 운동을 함께 병행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복압 운동이 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어떻게 내 몸에 긍정적인 영향들 정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정말 내 몸에 이렇게 놀라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특히나 여태까지 자세나 뭐 만성 통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저희도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비염이 치료가 됐어요. 뭐 갑자기 막 다음날 막 깊은 곳에서 막 묵은 가래가 막 다 튀어나오고 막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막 이런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이 이제 댓글들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와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접목하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할 정도로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시작이 어쨌든 복압 운동을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운동을 왜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하면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작을 여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한데 선생님처럼 정확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꺼내기 전에 니체 아십니까? 알죠. 네. 니체가 말한 여러 가지 철학적 개념 중에 영원회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같은 인생을 무한 반복하면서 산대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2년째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수 있게 또 반복. 오늘 마지막으로 무한 반복 영원회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시작은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근성장하고 싶은 사람 있고 또 이제 달리기를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운동의 방법을 설계를 하는데 저는 가동범위 성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가동범위가 팔을 귀 옆으로 붙인다든가 뭐 다리 찢기를 한다든가 어깨 관절을 좀 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가동범위 성장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한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가동범위 성장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가동범위 성장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들었다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었으면 한번 밀어붙여 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연성 가동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살 넘어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면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본능적으로 들어서 다른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답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인 몸을 만들지 못하면 극단적인 가동범위 성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인 몸을 만들어야 건강한 가동범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출발점을 시작해서요. 정상 패턴으로 몸을 쓰는 법, 그 다음에 정상 호흡을 하는 법, 그 다음에 근성장을 통해서 가동범위를 성장시키는 법. 딱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결국에 요 세 가지로 규결되는 거죠. 이거 세 개요. 딱 세 개. 정상 패턴의 호흡, 정상 패턴의 움직임, 네. 그리고 원심성 수축 근육 네. 훈련. 이게 사실 선생님이 선생님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에서 명상 제외하고는 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좀 발상이 네.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몸이 유연하고 싶어서
애를 써왔던 기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꽤 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들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전문 서적들, 해부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있는데 공부하지 맞아요.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요.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뭐 다리를 예를 들면 다리를 계속 찢고 고통을 견뎌야 한다. 계속 늘려야 한다. 이거밖에 안 늘어나던 걸 조금씩 하루하루 참으면서 고통을 견뎌내면서 늘려야 한다. 라는 선입견.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뭘 할 생각을 못하고 저를 예를 들어도 이 다리 찢는 고통을 진짜 고문이거든요. 진짜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를 찢기 위해서 그 고통을 내가 견뎌야 하는 게 그냥 달갑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게 정답이라고 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다리를 매력 찢는다면 다리를 찢어서 고통을 견딜 게 아니라 다리를 찢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리를 찢는 일은 얘네가 늘어나는 근육들을 잘 늘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면 된다. 라는 좀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상한 접근을 하시게 된 건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설명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운동으로 생각하신 게 이 복압 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 몸을 좀 회복해보자. 네. 그게 이제 초점인 거죠. 네. 정상인 몸을. 근데 정상인 몸을 회복해보자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볼까? 해서 이제 책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정상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서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정상인 몸은요, 몸을 정상적으로 쓰거나, 그 다음에 근육을 정상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 진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봤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정상인 몸을 호흡과 패턴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간과하기 쉬운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여러 서적들을 네. 섭렵해서 그 생각을 얻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해부학적으로 되게 인정받고 유명한 그런 닥터들이 쓴 네. 그런 책들인데 사실상 선생님, 저는 일반인을 대표하는 일반인 대표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왠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정상이거든요. 다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정상 패턴의 호흡, 정상 패턴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정상적으로 나 숨 잘 쉬잖아. 나 잘 움직이고 잘 하는 뭐 어깨 좀 불편한데 정상이잖아. 허리 좀 불편하지만 나 정상인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패턴을 호흡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해보고 배워보니까 일단 저는 심각하게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뿐이지 이미 상당히 정상이 아니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정상의 반대말은 비정상, 뭐 잘못된 거가 아니라 정상 패턴과 보상 패턴 이 의미에서 심각하게 정상이 아니었다. 호흡 저 코어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어가 저 같이 철봉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형은 코어가 굉장히 강해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코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관절, 특히 이제 관절의 정상 패턴 움직임이 고관절이나 어깨가 이제 제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자유로운 각도의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저의 고관절, 저의 어깨 정상이 아니었어요. 심각하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사회생활 가능하죠. 뭐 운동 가능하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환자가 아닌 정상인이라는 얘기고 정상 패턴의 움직임과 호흡을 못하는 굉장히 정상이 아닌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비로소 선생님이랑 운동을 해보고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배워보고 처음 알게 된 거죠.
조금만 제가 해석하는 언어로 한 번만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보상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익숙한 것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불편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게 이제 고쳐야 될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 호흡은 보상 패턴으로 정착되어 있는 몸일 수도 있고 익숙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내 걸음걸이가 익숙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고 보상이 정착되어 있는 패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문제 없더라고 생각해도 그냥 나는 보상 패턴에 익숙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접근해보고 해석해보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제 경험상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이 영상을 내가 굳이 궁금해서 이미 보고 있다. 여러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 내 몸에 뭐 별다른 불편이나 어떤 니즈가 없었다면 이 영상을 안 봤을 거잖아요. 일단 이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떴거나 이런 제목에 내가 이끌렸다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딘가가 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호흡이 편하지 않다. 뭐 고관절, 무릎, 뭐 어깨, 목 어딘가 내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지만 건너뛰어서 일단 정상 호흡이 아니고 정상 패턴의 몸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단정은 하지 마시고 저는 비전문가고 일반인 대표 기준에서 일단 비정상입니다. 네, 그걸 먼저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는 게 사실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게 변화의 가장 핵심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호흡을 성장시킨다는 일이 사실상 이걸 경험해보지 않거나 그냥 막연하게 그 얘기만 들은 사람에게는 되게 막연해요. 호흡을 성장시키면 왜 나 숨 잘 쉬는데 숨 잘 쉬는데 뭐 어떻게 성장시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을 성장시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데 이게 되게 일단 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을. 네. 호흡을 성장시킨다는 말은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능력과 내쉬는 능력을 제가 근육으로 바꿔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관여하는 근육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내쉴 때 관여하는 근육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흡을 성장시키겠다는 말 자체를요, 근성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근성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호흡을 일으키는 근육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의 기압을 조절해주는 능력을 합니다. 기압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근성장을 만들어내면 기압을 조절해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성장을 유도해내면 호흡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요거를 혹시 이제 이 영상을 진짜 모르는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 생물 시간 때 생물인가? 여기 유리통에 허파라고 풍선 2개 들어있고 밑에 고무 판때기 땡기면 허파가 풍선에 부푸는 네. 그거 다 본 경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횡격막이나 호흡근이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풍선이 당기는 풍선이 이만큼 쭉 많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폐로 달려있는 풍선이 이렇게 부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근육에 이 작동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하나만 덧붙이면 횡격막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횡격막이 담당하는 역할이 한 70%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경력이 20-30%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20-30% 되는 애들의 있는 근성장을 유도하는데 그 근육들에 있는 기능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기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이 일어났었을 때 있는 기압을 만들어내고 내쉬는 숨에 있었을 때 있는 내 몸통 속에 있는 기압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압 조절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압이라는 말이 내 몸에 있는 기압을 조절해내는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절 능력 혹은 유지 능력. 유지 능력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아서요. 네. 조절이라 왜냐하면 유지가 조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압 조절 능력, 복압 유지 능력 이걸 키운다. 네.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그 옛날 이거 생각하세요. 이걸 당겼다가 놨다가 이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가 알아서 자기가 근육이 있어서 부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통을 횡격막이나 여러 근육들로 인해서 부풀려서 기압이 낮아지면 기압 차로 인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호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생각을 할 일이 없죠. 알아서 숨을 잘 쉬고 사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몸의 기압을 낮출 수 있는, 몸의 부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 근육들의 힘을 키우자.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이 그냥 됩니다. 그러면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이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호흡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요, 내 호흡 패턴이 퀄리티 높은, 수준 높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놔야 가동 범위 성장의 시작이 딱 된다고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흡하는 능력이라는 말을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을 성장시키는 능력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고, 호흡하는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 중에 역할들은 내 몸속에 있는 복압을 조절시키는 능력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많이 했던 얘기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조금 세분화하면은 조금 이해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압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숨을 잘 쉰다는 것, 호흡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 이거를 사실상은 한 카테고리 안에 이야기이겠지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복압 유지 능력, 복압이 뭐냐? 이것도 사실 아까 호흡을 성장시킨다는 게 뭐냐만큼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아마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거예요. 마치 코어 근육처럼. 코어 근육을 어떤 사람은 복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등 쪽까지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 요방근, 장요근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개념을 사실 누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이 페트병을 예를 들면 좋더라고요. 아, 그게 여기 있었군요. 네.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게 페트병을 우리 몸통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특히 이 부분을 이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이 요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전체적으로 흉곽, 뭐 골반강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요 부분, 보통 우리의 배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손을 들지만 내 뇌에서는 손을 드는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들어서 손을 들지만 내 배를 같이 만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로보트가 아닌 이상 손을 드는데 손만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가 발끝을 지지하고 있는 이 발가락부터 여기까지 다 힘이 전달이 돼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래서 손을 뻗어보세요. 살짝 들어간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권투 선수처럼 되게 빠른 스트레이트를 뻗어보세요. 배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왜? 내가 이 던지는 힘과 이 날아가는 힘을 잡는 어떤 관성을 저지하는 이런 것들을 몸에서는 다 순간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하나 뻗고 다리를 하나 뻗고 뭐 몸을 기울이고 이 동안 우리 몸의 발끝부터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계속 이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협응. 그죠? 협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기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물론 다 쓰이겠지만 여기가 가장 취약해요. 왜? 여기는 뼈가 없잖아요. 여기 가슴에는 갈비뼈가 있고 골반에는 골반뼈가 있고 근데 얘는 그냥 척추만 있단 말이에요. 척추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좀만 허리가 우두둑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렇잖아. 그럼 그걸 뭐가 잡아? 척추가 혼자 예를 들어 척추를 뒤로 꺾는데 내가 허리를 뒤로 기지개 피는데 뒤로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안 부러지죠. 왜?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걸 지지해 주니까. 뭐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지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복압이라는 거죠. 내가 이게 여기에 만약에 빨대가 이렇게 꼽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빨대가 척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복압이 현찮아. 복압이 자꾸 새나가. 그러면 척추가 유독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복압을 강력한 몸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척추가 이 복압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압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척추가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죠. 왜? 우리 몸은 그렇게 바보같이 설계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단 말이야. 복압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복압이 막 쭈글쭈글 이렇게 다 너희가 복압이 떨어졌어. 척추가 부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부러지지 않아요. 왜? 다른 근육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척추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장요근이 타이트해지고, 그러니까 내 요방형근이 타이트해지고, 그러니까 내 골반의 어딘가 근육들이 타이트해져서 내 몸을 잡고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복압이 이만큼 구체적이고 되게 중요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한 적 있었나요? 아니요. 아, 그럼 홍작 공부를 따로 습득한? 깨달았죠. 네. 설명이 엄청 좋네요. 네. 그렇잖아요. 인체는 엄청난 어떤 레이어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대신에 이거라고, 이게 안 되면 대신에 이거라고, 이게 고장나? 그럼 대신에 이거라고. 더 이상 대체할 수 없게끔까지 내려가면 죽겠죠. 근데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계속 살아가게끔 그냥 연명할 수 있게끔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끔 뇌에서는 엄청나게 알아서 컨트롤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뭐 요방원근, 뭐 허리가 아파, 장요근, 뭐 어디가 아파,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복압이 떨어졌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복압이 떨어진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인체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예전 영상에서 선생님한테 자세가 먼저예요. 호흡이 떨어지는 게 시작이에요. 자세가 무너지는 게 먼저예요. 계속 여쭤봤었잖아요. 제가 그게 얼마나 무지한 어리석은 질문이었는지를 최근에 이제 깨달았어요.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보다가, 강의 영상을 보다가 막 화엄사상 이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걸 보다가 이게 세상이 인과관계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고 모든 게 되게 유기적이고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막 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그냥 기계론적 세계관에 머물러서 인과관계를 막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되게 큰 지분이 이 복압 능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이촌동 복압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하게도 이 복압이 일단 강해지는 거잖아요. 복압이 빵빵해지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내 몸이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복압 운동을 하는데 내가 목이 편해진다니까. 너무 신기하지만 내가 복압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괜찮아지고 디스크에도 솔직히 효과가 있잖아요. 뭐 조금 그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디스크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도 디스크의 위험이 가해지지 않는 이 동작을 좀 신경 써서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고, 거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압을 강력하게 만들어줘서 몸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성 통증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환자 혹은 환자가 되기 직전의 정상인의 이야기였다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상 패턴을 몸을 회복해서 가동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의 이 기기묘묘한 자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복압이 강력해지면 엄청나게 내 유연성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운동선수들, 어떤 하이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도 이미 그 선수들은 내 복압이 충분히 강력하겠지만 거기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면 그
정말 요만큼의 어떤 실력의 성장을 이끌어내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보갑 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걸로부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숨이 차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조금 이제 놀랐던 게 보갑의 관점을 이제 체간 안정성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갑 유지 능력이 좋아지면 체간이 안정이 됩니다. 체간 중에서 특히 복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안정이 굉장히 돼요. 근데 이제 그 골반이나 그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이 뼈들이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복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좌우가 뻥 뚫려 있는 상태죠. 좌우가 뻥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철통 같은 보갑으로 나를 딱 유지해 준다 그러면 체간이 안정적인 거를 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다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차단시킬 수 있으면 장요근은 자기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요방형근은 타이트해질 일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복벽 주변에 있는 애들이 호흡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간을 안정시키는데 보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 어디서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제 말로 다시 제가 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근데 저의 지금 챗GPT한테 근데 이게 지금 한 단어로 응축된 상태에서 이제 딱 정리가 된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만성 통증, 자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보갑 운동을 해서 보갑 운동 그래 알겠어. 보갑 강해지는 거 알겠어. 근데 왜 목이 편해져? 근데 왜 라운드 숄더가 펴져? 근데 왜 허리가 안 아파? 이런 것들이 이 이유로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보갑 운동을 또 보갑을 강하게 만들면 유연성도 사실상 어느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어디에 유연성? 마음의 유연성. 신체 뭐 어디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선생님처럼 유연해질 수는 없지만 과거의 나에 비해서 갑자기 다리가 좀 더 찢어지네? 어깨가 좀 더 과거보다 자유롭게 돌아가네? 이 정도의 과거의 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도는 보갑 운동만으로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이 보갑에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으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장이라고 내가 과거에 유연하지 않았다, 유연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내 가동 범위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보상 패턴에 익숙한 몸으로 라운드 숄더나 근데 고관절이 불균형을 잃은 상태에서요, 움직임의 제한을 받은 몸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호흡이 좋아지면서 체간이 안정화되면서 주변 근육들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기능들이 회복하는, 그러니까 내 원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그런 쪽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 몸이 진짜 신비하다니까요. 인체의 신비가 저는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요. 너무 맨날 챗GPT랑 대화하면서 놀라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체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근육들이 쓰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장요근, 요방형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모르는 근육들이 이 신부에 얼마나 많을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근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근육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다른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보갑을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고 근데 그런 근육들이 뭔지 다 열거하기가 힘들어. 근데 뭔지 알 수 없지만 보갑이 강력해지면 갑자기 다리가 자유로워져. 갑자기 다리가 이게 쫙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설명하기 너무 힘든데 분명히 어떤 이 보갑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다른 근육들이 편해져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유롭게 좀 늘어날 수 있어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호흡의 퀄리티로 넘어가 볼게요.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되게 애매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바로 공감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코로 숨을 한번 끝까지 마셔요. 코로 끝까지 마셔서 100을 마셨으면 거기서 120까지 마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더 격렬하게 끝까지 마셔봐요. 그리고 내 목을 만져봐요.
끝까지 마시면서 다시 숨을 뱉고 내가 100에서 120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면 갑자기 목에 근육이 빨딱 서요. 느껴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흉쇄 유돌근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을 쉴 때는 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극단적으로 더 마시려고 내가 더 어떻게든 숨을 마시려고 안간힘을 쓰면 갑자기 내가 흉쇄 유돌근이 빨딱 서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호흡을 얘가 보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차 호흡근으로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흉쇄 유돌근, 뭐 전사각근, 소흉근,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목을 한쪽으로 돌렸을 때 반대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흉쇄 유돌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목의 안정성이나 목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하는데 숨을 쉴 때 내가 호흡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 호흡근만으로 숨이 잘 못 쉬는 상태야.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 왜? 내 뇌는 이미 너무 정교하다니까. 내 뇌는 너가 지금 횡격막이랑 호흡근들로 호흡이 좀 안 되네? 근데 숨을 안 쉬면 죽잖아. 오케이. 흉쇄유돌근 투입, 전사각근 투입, 소흉근 투입.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자꾸 내 갈비뼈를 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근데 선생님 또 얘기하셨죠? 걔네들은 호흡에 관련하는 근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호흡을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만 번씩 수축했다 늘어났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뇌에서 단축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호흡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자세가 많이 말려 있고 내가 목이 거북이가 돼 있다는 건 그냥 반증입니다. 호흡의 퀄리티가 이미 개판이다. 개판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 나 스스로는 인지를 못해. 왜? 나 숨 잘 쉬는데? 왜? 나 숨 잘 쉬잖아.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요, 지금 한 3분 내에 모두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 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부 말씀해 주셔서, 이건 대단한 요약본인 것 같아요. 대단한 요약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놀랐어요. 하나만 보면 복압 운동을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게 이 영상을 보면 당장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영상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호흡근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흉쇄유돌근이 갑자기 내 호흡을 돕는 일을 직접 체험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근육들이 많아요. 뭐 많겠죠. 뭐 말로는 뭐 흉쇄유돌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근육들이 호흡을 하는데 보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심화 학습 한 번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심화 학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호흡을 보조하는 애들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한다고 하시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1번이 이제 흉쇄유돌근을 들어주셨는데 아까 소흉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사각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 중에 하나 있다고 제가 한 3번, 4번 강조했던 근육인데 전거근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다 다른데 목적이 다 다른데 붙어 있는 위치도 일단 중요한데 붙어 있는 위치 딱 빼고 요거 빼고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 얘 아주 크죠. 네. 얘 중간 정도로 커. 얘는 작은 편입니다. 얘는 아주 작아. 그러면은 지금 호흡 보상을 일어날 때 내가 만약에 전사각근으로 호흡 보상을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사각근을 고쳐가지고 숨을 고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작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고쳐져야 돼요. 얘가. 내가 호흡 보상을 일어날 때 호흡 보상을 제일 먼저 고쳐주고 싶으면 제일 큰 애부터 고쳐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흉쇄유돌근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흉쇄유돌근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2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소흉근을 먼저 고쳐야 돼요. 소흉근을 고치고 나야 그 다음에 보상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흉쇄유돌근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전사각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사각근이 타이트해 라고 해서 전사각근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훨씬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흉근도 고치고 싶어. 근데 소흉근도 마찬가지죠. 전거근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전거근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호흡을 보상하는 패턴에서는 더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정거근을 고치는 것보다 네. 복압 유지 능력을 강하게 만들면 맞아. 알아서 다 해결된다. 알아서 해결이 되죠. 알아서 해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호흡에 보상하는 근육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크고 작고 다 필요 없고 복압이 강해지면 그냥 다 얘네가 다 자유로워진다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의 채널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네. 네, 샨티. 그래서 진짜 복압 운동이 뭔지 잘 모르겠고 한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2주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해 보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인 건 거죠. 이게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편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내 뇌는 그냥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해 마라.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시험을 못 보는 게 창피하면 공부를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스트레스지만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봐서 내가 그걸로 시달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은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나는 지금 게임하는 게 더 좋아. 나는 공부하는 게 지금 싫어. 내가 공부 못해도 나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걸 테고. 복압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복압 운동도 하냐 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정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람들이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제가 TV에서 오렌지 주스 선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때는 오렌지 주스가 건강하다고 느껴졌으니까. 근데 지금 TV에서 오렌지 주스를 광고하지 않죠. 왜? 안 팔리니까. 안 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니까. 오렌지 주스는 사실 오렌지를 짜서 만들긴 했지만 오렌지를 농축해서 끓여서 다시 물을 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설탕물이나 다름없다. 그냥 내 혈당을 올리는 액상과당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라는 거를 많은 사람에게 들켜버리니까 이미 안 팔릴 걸 알고 광고를 안 하고 제로 음료로 이제 다 이제 이 타겟을 바꾼 건 거죠.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를 벌컥 건강하다고 생각, 이 상큼한 오렌지 주스를 비타민 생과일 100% 마셨단 말이에요. 무지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난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게 편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오렌지 주스 안 나오나요? 나오긴 하지만 안 팔려요. 많이 안 사죠. 많이 왜냐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좋다고 먹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들켜버렸거든. 근데 지금 나에게 오렌지 주스를 줘? 되게 불편해져. 나는 물이 더 편해. 그래서 나는 오렌지 주스를 주면 나는 물을 마실 것 같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식용유 마찬가지예요. 식용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물성 오일, 막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뭐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저도 건강해 보였거든. 식물성 오일이니까 식물 유래는 왠지 건강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트 가면은 투명하고 예쁜 병에 깨끗하게 오일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건강해 보이거든. 식물성 100%막 이렇게.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카놀라유. 카놀라유가 저는 뭔지 아세요 혹시? 카놀라유가 카놀라 뭐 꽃인가? 카놀라 무슨 열매에서 추출한 건가? 찾아봤어요. 근데 뒤에 성분표에 유채화, 유채씨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유채씨유인데 왜 카놀라야? 찾아봤더니 카놀라가 진짜 놀랍게도 약자였어요. 캐네디언 오일 로우 애시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만든 오일인가 봐요. 옛날에. 근데 산업용으로 쓰던 오일인 거예요. 유채씨에서 이 기름을 막 압착하고 어떻게 화학 과정을 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산업용으로 쓰던 거를 뭐 로우 애시드 상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정도로 만든 게 카놀라유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걸 아는데 카놀라유를 먹을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겠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편한 걸 하는데 내가 튀긴 거 맛있어 좋아 먹지만 막 기름이 흥건해도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뭐야 카놀라유? 에이. 알게 되면 내가 안 먹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는 게 더 맛있고 좋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뇌가 편했다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걸 먹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가 힘들어져. 물론 그래도 가끔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땡기면 먹긴 하지만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 그래서 복압 운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런 원리로 몸을 좋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내가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근데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이 복압 운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저는 현저하게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좀 총정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카놀라 이유는 처음 들어. 카놀라, 네. 제가 저도 카놀라유가 궁금해서 오늘 찾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아세요? 네, 저도 이제 배움으로. 네, 카놀라유가 굉장히 좋아 보여. 네이밍이 좋잖아요. 캐나디언 오일 로우 애시드. 이게 제가 총대를 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복압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제가 지난 영혼 회기 계속 같은 얘기 반복했던 거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싹 요약한 상태에서 지금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저 굉장히 이제 흐뭇하고 그리고 제 전과 조금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만나면 거의 한 4-5시간 만나면 4-5시간씩 운동 얘기밖에 안 해요. 운동 얘기밖에 안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주제에 있는 이야기를 5시간씩 4시간씩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식의 성장이 엄청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한 올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이렇게 지나서는 운동을 이제 엄청 했단 말이에요.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실제 체득이 된 상태에서 옛날에 있는 지식을 설명하시고 요약해 주시니까 이게 뭔가 가감이 딱 된 상태에서 엑기스만 딱 설명을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 지식 중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늘 정상 패턴 호흡, 정상 패턴의 움직임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상 패턴의 호흡에 대한 건 좀 설명이 된 것 같고 정상 패턴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떤 움직임의 매뉴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지 무리가 되지 않는 움직임이다 라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로봇 인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 로봇들은 팔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보통 로봇은 이렇게만 움직이죠.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은 비싼 거고 좀 싸구려 로봇들은 팔이 다 이렇게만 이렇게 360도 돌아가잖아. 그럼 얘라는 어떤 개체한테는 이게 정상 패턴의 움직임인 거고, 그죠? 근데 아이가 로봇을 갖고 노는데 자꾸 팔을 이렇게 당겨. 막 이렇게 올리는데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렇게 얌전히 당겨야 되는데 팔을 자꾸 막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 그럼 이거는 약간 잘못된 움직임, 정상의 움직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부두둑 팔이 부러지겠죠. 당장 한 번에 고장 나지 않고 이 움직임에 데미지가 계속 쌓이면 이 관절에 무리가 쌓이면서 결국에 필연적으로 고장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되게 우리 몸을 단순화시켜서 로봇에 비교한 건데 우리 몸도 이런 정상 패턴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상 패턴이 아닌 움직임이 뭐 1년, 2년, 한 번, 두 번 잘못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선생님이랑은 시한폭탄이 켜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 패턴이 아닌 움직임을 이제 하루하루 데미지를 쌓아가다 보면 시한폭탄이 켜지는 거예요. 타이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년 후에 터질지, 뭐 3년 후에 터질지, 누구는 뭐 10년 후에 터질지. 터진다는 얘기는 왜 이러지? 이거 감당이 안 되네. 병원을 가야겠네. 이 상황이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 패턴이 아닌 움직임을 계속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쓰고 그런 움직임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더 단축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필연적으로 시한폭탄이 켜져서 필연적으로 병원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제 몸을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40대가 되면서 어쨌든 나름 뭘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했지만 이런 어떤 디테일한 우리 몸의 매뉴얼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커지고 몸은 좋아지고 턱걸이 개수는 늘어나는데 자꾸 죽겠어. 너무 불편해. 맨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마사지 받고
이미 내 상태가 병원을 자꾸 가서 뭐가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고 마사지를 자꾸 받고 싶고 이런 상태라면 이미 정상 패턴의 움직임이 몸에 없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랬고 지금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해줍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진짜 의사 선생님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 내 호흡이나 자세나 평소 습관 때문에 생기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정보들이 제가 독창적으로 얘기하거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 보니까 재활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이제 알게 네네네.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왜 운동을 막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88세트를 해볼 생각을 왜 안 했는지 저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서 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퀄리티 높은 컨텐츠들을 유튜브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고강도로 고반복 해볼 생각을 혹시 왜 안 하셨는지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운동을 어떤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분들보다는 네. 재활의학과나 네.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을 하는 개념이 조금 같이 있단 말이죠. 겹치는 부분이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이 하는 동작들에 굉장히 저강도로 시키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왜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더 강도 높게 결국에 그래서 더 많은 세트를 가져갈 생각을 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인데 일단은 그렇잖아요. 재활의학과나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동작을 시키다가 문제가 더 커졌어. 그러면은 이제 감당을 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제 질문은 네.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좋은 운동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주시면 이거를 내가 한 88세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안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일단 어떤 운동을 88세트를 할 생각을 보통의 인간은 하지 않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뭐 하거나 보통 4세트, 5세트를 권장하고 그게 약간 상식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턱걸이를 하더라도 많아봐야 10세트 정도 하지 네. 턱걸이 기네스북 보유자 오요한 뭐 이런 애들이나 100세트씩 하지 일반인 기준에는 많으면 10세트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많은 세트를 하는 게 몸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별로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과 약간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들을 정상인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운동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강도 높게 계속 강도를 끌어올리면 여기서도 굉장히 유용한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는 저강도로 환자들에게만 하는 거야. 일반인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어떤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환자들이 하는 거니까 저강도니까 이건 그냥 기능성 운동이잖아. 나는 근육을 만들 거야. 나는 퍼포먼스를 늘릴 거야. 이런 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이런 운동들을 강대화해서 이런 근육들의 기능을 올리는 게 결국에 내 몸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일이고 결국에 내 몸을 다치지 않게 근육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최근에 했던 운동 중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견갑하근 내외전 운동을 지금 엄청나게 고강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견갑하근에 있는 존재와 그 존재의 기능을 내가 만약 알게 되면은 그것도 한 22세트씩 양쪽으로 해가지고 44세트씩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견갑하근 운동이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랍게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견갑하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견갑하근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견갑거근, 뭐 견갑하근 들어는 봤는데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랑 견갑하근 운동을 하고 나서 찾아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 되게 그거 아시죠? 어떤 근육 이름을 검색하면 블로그나 카페에 정리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견갑하근, 뭐 견갑골 안쪽에서 기시에서 무슨 뭐 상완골에 붙어서 뭐 내전을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죽은 해부학들. 네?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책에서 베껴가지고 내전하고 내전이 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개념이 없으면서 그냥 외워가지고 적어놓은 그냥 책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죽은 해부학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견갑하근이 뭔지는 알아. 어디 붙어 있고 아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힘을 내고 내 어깨를 안정성 있게 만드는데 무슨 기여를 하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그냥 해부학 책에 나오니까 지식은 있지. 견갑하근이라는 거는 내외전을 하는 거구나. 내전, 내외전에 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그냥 죽어 있다니까? 그거를 88세트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엄청 가동범위. 그러니까요. 그 견갑하근 운동은 진짜 놀라워요. 겨드랑이 알이 박여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겨드랑이 한번 알이 박이고 여기 막 철심이 박힌 것처럼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낫고 나면 어깨가 뒤로 확 넘어가요. 저 예전에 저 이렇게밖에 안 돼. 팔꿈치가 안 펴졌어요. 팔꿈치가 안 펴지고 여기 얼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허리를 꺾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복압 운동, 그리고 견갑하근 여러 가지 어깨 안정성 운동들을 하고 나서 귀 뒤로 팔꿈치를 펴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아직도 더 가야 될 곳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어깨의 안정성과 자유도가 높아진 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정상 패턴 움직임, 로보트를 비교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미 보상 패턴으로 엄청난 움직임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걸어 다닐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젖힐 때 정상 패턴으로 몸을 쓰지 않고 있다에 제 오른손을 걸겠습니다. 진짜로. 왜? 저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복압이 강해지면 내 몸의 정상 패턴의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로봇이라면 자꾸 팔을 이렇게 돌려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안 생기게 안전하게 팔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인체는 이거보다 100만 배 더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했을 때 이렇게 내 몸을 정상 패턴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복압 운동을 통해서 키워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태까지는 기능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이었다면 이게 호흡의 퀄리티를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광범위한 장점이 있어요. 거의 융당폭격처럼 모든 분야에 이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호흡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젯밤 제가 공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을 생리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조금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숨을 마실 때 산소를 섭취하고 숨을 내쉴 때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배출된다.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산소를 마셔야 되나? 산소가 몸에 들어서 무슨 일을 하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 알지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뭘 하길래 왜 산소가 없으면 죽지? 그걸 어저께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사실상 머리카락, 피부, 눈알, 치아, 살, 근육, 뼈, 인대, 장기 등등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다 보면 뭐가 될까요? 세포? 세포가 되겠죠. 네. 그죠? 우리 몸은 결국에 무수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몇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된 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질과 핵으로. 그렇죠. 전공자여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거는 세포가 있고 세포질이 있고 안에 세포핵이 있다. 그럼 세포핵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왜 필요하냐면 세포핵에는 세포 하나마다
각각의 몇십 쪽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포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아마 미토콘드리아는 요즘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 단위체. 네, 이렇게.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자 온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고 계속 생존을 하고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 혹은 뭐 지방산 이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들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산화탄소가 어떤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계속 생존을 이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는 포도당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니까 포도당이 부족할 일은 없어. 고혈당이 문제가 되지, 혈당이 낮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지금 이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산소를 마시면 내 폐에 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그게 이제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파과리 여기서 이제 피 속으로 산소를 주고, 그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 모세혈관을 통해서 손끝, 발가락 끝까지 다 이 혈관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전달해서 이 세포의 어떤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는 건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CO2를, 이산화탄소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혈관에 넣어서 다시 피를 타고 돌아와서 다시 내 허파로 들어오면 폐동맥, 뭐 폐정맥 이렇게 해서 다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우리 날숨을 통해서 내쉬어지고, 이 과정이 호흡의 어떤 생리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선수들이나 혹은 어떤 회복을 할 때 이 산소 마스크 끼고 이 산소를 고농도로 해서 하는 뭐 그런 치료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회복이나 성장이나 에너지를 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각자의 할당량이 있잖아요. 지금 내 능력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마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마실 수 있고,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호흡의 퀄리티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호흡의 퀄리티를 높이는 운동을 한 사람과 그냥 계속 쭈그러져 살아가는 사람과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00ml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숨 쉴 때 공기를 500ml 마신다. 근데 운동을 해서 한 5% 정도 나는 더 마시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호흡을 대충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적게 2만 번 한다 쳤을 때 2만 번 동안 숨을 쉴 때 5%씩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산소가 그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내 몸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이게 미토콘드리아 단위에서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산소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복잡한 거는 차치하고 일단 어쨌든 에너지원과 산소를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산소가 많으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유리하다. 근데 내가 한 번 숨 쉴 때 단 5%라도 호흡의 퀄리티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로 쳤을 때는 엄청난 내 세포들에게 굉장한 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세포가 많은 곳이요? 좀 뭐랄까. 중요한 세포가 많은 곳. 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뇌의 기능이 올라간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또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인간의 뇌는 사실상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고 설계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움직임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되게 어떤 뇌의 존재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많이 움직여보고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다고 합시다. 공을 던지는데 내가 정확하게 공을 잘 던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정확히 저 원하는 곳에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면 되게 내 몸의 많은 부분들이 협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할까요? 뇌가 하겠죠. 근데 그걸 내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내 뇌에서 알아서 컨트롤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공을 일어서 던질 때 지금 근육이 몇 가지 쓰였을까요? 이거 뭐 다 세면 한 38,000개 정도 쓰였지 않았을까요? 그냥 발가락부터 내 몸에, 온몸에 이걸 젖혀서 공을 던졌는데 이걸 뇌에서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호흡의 퀄리티랑 다른 얘기지만 운동을 하고 새로운 동작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일이 엄청나게 뇌를 많이 쓰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운동이 내 뇌를 좋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별개의 얘기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네요. 호흡의 퀄리티가 늘어났었을 때 단순히 5%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를 봤었을 때는 퍼포먼스 향상이 엄청나다라는 그렇죠. 걸 설명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또 인지 능력이나 뇌의 지각 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이게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지금은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한 건 거잖아요. 네. 어떤 화학적인 어떤 뭐 그런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였다면 어떤 뇌신경학적으로 봤을 때는 호흡은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의 것이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뇌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낼 수 있고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뇌를 더 안정시키는데 호흡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 내 호흡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것은 호흡을 더 깊게, 더 깊은 곳까지 횡격막을 더 많이 움직여서 그러면 또 이쪽에 이런 미주신경, 뇌신경과 직접 연결된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내 뇌 상태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되게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불안함이 감소되거나 내가 좀 뭐 ADHD 뭐 이런 아니면은 내가 뭐 수면 장애 그러니까 이런 장애들 있잖아. 수면 장애, 공황 장애, 불안 장애 뭐 이런 장애들은 사실상 뇌가 계속 어떤 생존 모드를 발동하면서 과다하게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의 많은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내 뇌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거죠. 내 호흡의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서 호흡을 더 깊고 더 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게 내 뇌의 여러 가지 불안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근데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요. 명상 안내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호흡 조절 명상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데 호흡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굉장히 극단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복압 운동을 통해서 호흡의 퀄리티를 높여주게 되면 어떤 자기가 느끼는 많은 불안함이나 어떤 정신적인 좀 불편함들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이제 제가 이제 댓글을 좀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름으로 논리를 한번 찾아보는 걸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운동 후에 트름이 시원하게 나왔다. 코가 뻥 뚫렸다. 방구가 잘 나왔다. 이거 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압. 네. 어떻게 설명하시죠?
이게 몸의 순환이 되게 잘 됐을 거 아니에요. 혈액 순환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호흡의 이 퀄리티가 잠깐 내가 숨을 쉬던 것보다 더 크게 쉬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됐는데 못 나왔던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면 저 복압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장이 편해지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확실히. 그리고 혀의 백태가 사라졌다. 그거는 조금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백태에 대한 지식이 저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그거는 같고.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폐의 깊은 곳에서 깊은 기침과 함께 묵은 가래가 나왔다. 날숨.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지면요. 그 속에 있는 가래까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뭐가 왜냐면 저 되게 친한 동생에게 알려줬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바로 하는 얘기가 형, 이 가래가 막 흘러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비염이 고쳐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숨이 좀 훅 들어오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이게 약간 비염이 고쳐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면 비대칭이 개선되고 아랫니 윗니 어긋나던 게 맞춰졌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뭐 상상한 게 아니라 댓글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제가 그냥 모아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저희가 알바 쓴 게 아니니까 실제로 했던 분들의 후기니까 30년 넘게 안 되던 쪼그리 앉기가 된다.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호흡이 좋아지면 골반 정렬이 맞아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편두통과 브레인 포그가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한 번은 그럴싸하고 한 번은 아닌 것만 교차돼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처참한 수준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짝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은 이 변화, 운동을 조금 해서 조금의 몸의 변화만 해도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6개월 누워있다가 했는데도 좋아졌다. 그거는 체간의 안정성이 좋아지니까 처음 설명해 주신 걸로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안전하게 하셨나 보다. 이게 허리에 살짝 무리가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의 구령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쵸. 근데 이제 그 회복이 조금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반 좌우 대칭이 맞아지고 전굴이 가능해짐. 이거는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 골반 좌우 대칭이 맞고 전굴이 이거거든요. 앞으로 숙이는 거. 이거 안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다니까. 되게 신기해요. 왜? 호흡을 보조하거나 내 자세 안정에 보조하던 근육들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늘어날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안 증상이 사라졌다. 불면증이 고쳐졌다.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 다리 찢기가 잘 된다. 이것도. 호흡이 편해지고 골프공이 더 잘 맞아요. 그거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왜냐면 골프공이 상관관계에 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의 다른 근육들이 내 스윙을 자꾸 방해하면 정확하게 잘 안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근육들이 편해지고 가동 범위가 흉추가 더 로테이션이 잘 되면 내가 원하는 스윙의 궤적이 더 잘 나올 확률이 커지겠죠. 저도 골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흉추가 너무 굳어져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갈 때, 근데 스윙은 큰 힘으로 해야 되니까 빵 할 때 이 굳어진 구조를 가지고 큰 힘을 내다 보니까 몸에 자꾸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이 떨어짐. 식단의 영향이 더 크죠. 네, 아무튼 이게 뭐 실질적으로 있는 댓글 드리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 했었던 설명이 너무 좋아서 인상 깊은데요. 네. 다른 영상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한 줄로 설명해 주셔서 아주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영혼 회귀의 이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컨텐츠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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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티.